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로드테스트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시승진담 시간이고요. 오늘 시승의 주인공은 바로 등 뒤에 보이는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입니다. 우리 시승진담의 메인 작가이자 PD, 촬영 감독이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한 명이죠. 네, 이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성 기자입니다. 네, 지금 등 뒤에 보이는 색깔 너무 이쁘죠. 지금 구름이 좀 드리워서 보기 편한데 이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렬한 노란색인데, 이 색깔이 지알로 모데나라는 컬러래요. 지알로가 노란색이란 뜻이래요. 옐로우란 뜻인가 봐요. 네. 모데나 노란색. 그래서 제가 뭐 모데나뿐 아니라 마라넬로 쪽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 벽이 노란색이 좀 많습니다. 네. 물론 이런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빛바랜 노란색. 지금 저희 굉장히 좀 시골로 와 있는데 네. 마라넬로가 딱 이렇습니다. 짱골입니다. 짱골인데 이제 페라리가 있죠. 페라리가 마라넬로의 자랑이자 마라넬로의 상징이고 마라넬로에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기업이죠. 편집장님, 얼마 전에도 이탈리아에 가서 488 피스타를 시승하고 오셨잖아요. 처음 페라리를 시승하셨던 때는 또 언제이신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2008년. 10주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페라리를 처음 탄 지 10주년 만에 812 슈퍼패스트를 타네요. 그래서 그때는 60주년 기념으로 나온 612 스카글리에티를 타고 페라리가 당시에 좀 경기가 좋았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이었으니까, 2008년 이후에 왔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페라리로 굉장히 장거리 투어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페라리라면은 정말 레이서들만 타는 차인 줄 알아서 그런 편견을 좀 허물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가 결국 마지막 이벤트가 됐는데, 인도 이 땅을 테두리를 따라서 한 바퀴를 삥 도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1,000km나 되더라고요. 테두리 따라 도는 거리가. 그 구간을 12개로 나눠 갖고 한 구간이 일주일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4명의 저널리스트를 초청해서 2인 1조로 612 스카글리에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제가 페라리를 타는 거여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었고요. 페라리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거는 법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려줘서 안심을 하고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에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건 인도에서 페라리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작은 차들이 많고 추월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 1000번 넘게 추월 당한 것 같아요. 속도는 뭐 한 시속 130 내봤나?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행사였고, 그 이후로 이제 페라리를 탈 기회가 하나 둘씩 생겨서 최근에는 이제 488 시리즈를 GTB와 스파이더, 이번에 피스타까지 전부 다 운이 좋게 마라넬로에 가서 시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슈퍼패스트를 시승하기 전에 편집장님은 페라리에서도 미드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럼요. 디자인을 보더라도 미드십 488이 더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페라리를 대표하는 것도 미드십 스포츠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페라리를 좋아하고 마니아들은 V12 엔진을 앞에 두고 뒷바퀴를 굴리는 이 812 슈퍼패스트 계열의 자동차가 진짜 페라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통성과 계보를 따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친구를 설득해서 그 V12 엔진을 만들면서 독자적인 자동차 제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V12 엔진을 앞에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구성은 페라리에서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들을 상대로 파는 차의 아주 전형적인 구성이었습니다. 812란 이름은 800마력이라는 마력과 또 12기통 이 두 개를 조합한 이름인데, 뒤에 부제로 붙는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름이 좀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집인데 정말 맛있어 메뉴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촌스럽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빨라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겁나 빨라. 네. 그런데 이게 배경을 살펴보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페라리를 비롯한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먹고 살 길을 미국에서 찾았어요. 미국이 승전국이었고 돈이 넘쳐났고 당시 지금도 미국 자동차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를 가장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이 나왔고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들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아마도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얘네가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을 겪어보니까 좀 무식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얘는 쉽게 알려줘야 돼. 이래서 슈퍼패스트라는 직관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페라리 브랜드에서 쓴 거는 아마 1963년인지 4년인지 60년대부터 썼고 그 밖에 페라리의 차체와 엔진을 가져다가 각자 디자인한 차체를 씌우는 카로체리아들이 또 슈퍼패스트라는 이름을 한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 역시 노리는 시장은 같았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을 노렸고 그 정통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페라리 중에서도 정말 부자를 상대로 하는 차는 12기통의 뒷바퀴 굴림 이런 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12기통 엔진을 얹었지만 8기통 모델도 있고 또 뒷좌석도 있는 루소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용성을 조금 더 포용력 있는 모델인 거고요. 얘는 뭐 기함이죠. 꼭지점. 근데 이현성 기자 말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페라리에 대한 역사나 이해가 깊지 않다 보니 뭐 저 역시도 사실 그렇고요. 아무래도 미드시 8기통 엔진을 보면은 그 페라리를 보면은 우와 저게 진짜 페라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평생 그 차 못합니다. 나이 들면은 편한 차를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도 페라리가 필히 갖춰야 될 전략이고 그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차가 이 차죠. 그 얼마 전에 페라리 마라넬로 출장 다녀오셨을 때 엔진 만드는 공정도 다 들여다보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엔진 공장에 가면 라인이 2개가 있는데 V12가 있고 V8이 있는데 V8은 훨씬 넓어요, 면적이. 일단 마세라티에 납품하는 엔진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세라티에 납품해서 번 돈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V12는 두 사람의 작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그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만들고 V12가 워낙 엔진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는 보면은 만드는데 서두르고 이런 기색이 없고 되게 천천히 꼼꼼히 확인하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흔히 페라리를 그럼 포르쉐랑 뭐가 틀려? 포르쉐도 스포츠카고 성능은 비슷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생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량 생산 브랜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볼륨이 확장이 됐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게 많고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용접 공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과 관련된 뭐 애국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화면 보면 막 로봇들이 수십 대가 일사불란하게 불꽃 튀기면서 용접하잖아요. 페라리 차체는 전부 다 스카글리에티라는 자회사에서 만듭니다. 스카글리에티가 아까 612 이름에도 들어갔는데 당시 과거에는 페라리가 셰시와 엔진을 만들고 나면은 빼어난 차체 제작자한테 야 요거 디자인을 씌워줘 이런 식으로 의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워낙 실력이 좋아서 엔초 페라리가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고 또 사업 자금까지 빌려줘서 창업을 했었고 현재는 자회사로 품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전략 만드는데 가보면은 이 자동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길이로 치면 10m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 꼼꼼하게 연마 작업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갔을 때 라페라리 아페르타 마지막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만들고 있었나요? 네. 진짜 마지막 한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페라리가 그 생산 대수를 7,000대로 왔다 갔다 한 이유도 다 있다면서요? 그럼요. 정말 사고 싶은 건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전략 때문에 희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생산 물량을 억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8,000 몇백 대가 됐다고 해도 지금도 주문하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편집장님께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차종을 시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페라리랑 다른 차랑 시승을 할 때 좀 들여다보는 것들이 다를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도 다를 것 같고 페라리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페라리는 다른 회사랑 좀 입장이 다른 게 얘네 회사는 이 회사의 정말 실질적인 실체는 레이싱 팀이잖아요. 레이싱 팀에서 레이스를 하기 위한 돈을 대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 스포츠카를 만들면 굉장히 자랑을 하죠. 야, 이게 정통 스포츠카 이런데 경주차를 만드는 페라리 입장에서는 스포츠카라는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라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페라리의 모든 모델은 GT라고 표현을 하지 스포츠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V8 엔진을 미드십에 얹은 488 계열은 스포츠카고 이런 812 같이 12기통 엔진을 얹은 모델은 GT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페라리는 그냥 똑같이 다 그랜드 투어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란 투리스모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라고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는 그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경주차 만들던 애들이 일반 도로용으로 만든 차가 얼마나 사용자를 배려를 했을까 역으로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현대차가 스포츠카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스포티할까를 눈여겨보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근데 스포티한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걸 얼마나 더 매끈하게 녹여내고 모는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재미를 즐길 수 있게 세팅을 했을까 그걸 보게 돼요. 이들의 뭐 극한의 성능을 끌어내는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세련되게 풀어냈는지 그걸 보고 또 한 가지는 페라리 의자를 딱 앉았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페라리 특유의 드라이빙 포지션이 약간 의자를 바닥으로 낮추고 운전대를 거의 직각에 수직에 가깝게 세우면은 이게 팔꿈치를 약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싱을 하는 것처럼 잽을 날릴 준비가 된 것처럼 그런 자세로 딱 운전 자세를 딱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그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사운드도 빼놓을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이제 812 슈퍼패스를 타러 나가볼 텐데 정말 많은 차를 시승을 해보셨잖아요. 페라리도 여러 시승을 하셔보셨고 그럼 이 812 슈퍼패스트와 기존의 자동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시승도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재밌게 몰 수 있는 범위까지 타보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차는 엔진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V12 엔진이고 F12 TDF보다 배기량을 살짝 키웠습니다. 6262에서 6496으로 키웠으니까는 몇 cc 키운 거죠? 200cc 조금 안 되게 키웠나요? 계산 정확한가요? 그 배기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엔진 회전 한계를 이전에는 8500rpm까지였는데 이번에는 8900rpm까지 끌어올렸대요.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의 힘을 키우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인 거죠. 배기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회전 한계를 높이고 하지만 소위 제로백이라고 말하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성능은 얘가 이제 2.9초인데 F12 TDF와 똑같습니다. F12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제 기억에 3.1초였던 것 같은데 3초대 초반이었는데 왜 가속은 그대로지? 라고 물어보니 페라리는 고속에서 꾸준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비도 조정이 있었고 가장 큰 차이점들이 실은 다 F12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뒷바퀴 조향 장치가 그런 케이스고요. 재밌게 페라리에서는 이제 Virtual Short Wheelbase라고 해서 실제로 휠베이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뒷바퀴가 적극적으로 조향을 함으로써 코너를 차체 길이가 더 짧은 차처럼 민첩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구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페라리 최초로 전자식 스티어링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유압식의 느낌이 조금 더 따뜻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들 평을 했었는데, 페라리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기술이 많이 나아져서 그런 어색한 느낌들을 다 지울 수가 있었고, 전자장비와 연동을 위해서는 전기식으로 가는 게 필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존에 만들었던 차를 유심히 체크를 해보니까는 유압식 스티어링의 경우 만든 차 각각마다 약간의 오차율과 편차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 평가를 보게 되면 이를테면 센터 필링이라든지 이 코너를 돌아갈 때 스티어링 꺾는 감각들이 좀 더 선명해졌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리고 있는 노면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하드한 스포츠카 치고는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또 페라리만의 특별한 특징이라면서요. 네, 그 마라넬로에 가면은 테스트 중인 페라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변 도로들이 지금 딱 달리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갈라지고 울퉁불퉁하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담금질을 한 결과가 지금의 페라리고, 그래서 나온 기능이 범피로드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그림 모양을 누르면은 이제 서스펜션 그림이 계기판상에 사라지면은 하드한 원래 스포츠 세팅인 거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범피로드라는 그림이 나오고 울퉁불퉁한 길 그림이 나오면서 서스펜션 세팅이 바뀌는데, 이런 노면에서는 사실은 하드한 세팅보다는 범피로드 세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접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팅은 일단 파워트레인은 스포츠 모드 이런 국도에서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범피로드로 하는 세팅을 가장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트 포지션은 네. 어떠세요? 기존 페라리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488, 458 때 좀 실망을 했어요. 특히 488에서 이 드라이빙 포지션이 약간 기존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페라리와는 다르게 약간 좀 운전대가 내 기대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차가 워낙 커갖고 제가 시트를 좀 높여놓긴 했는데, 시트를 낮추게 놓으면 되면은 제가 기억하는 그 포지션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이 포지션으로 가장 재밌게 운전했던 차가 구형 캘리포니아거든요. 그 차가 참 못생긴 것만 빼고는 다 좋은 차였는데 이번에 포르토피노로 나오면서 저는 디자인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플라비오 만조니의 디자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488 행사 때 가서 실제로 만나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신뢰를 주게 생기진 않았어요. 되게 까불까불해요. 건들건들하고. 네.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든 차들 보면은. 물론 그 V8 미드십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은 최근 모델 중에는 458 이탈리아입니다. 이 차가 최고 출력이 800마력이에요. 네. 488 피스타 얼마 전에 타고 오신 488의 최고 하드코어 버전이 720마력인데 맞습니다. 그 차와 비교해서 엔진 회전 질감이나 엔진 주행 성능의 네. 차이점도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요즘 터보 엔진이 너무나 영악해갖고 정말 전공법으로 갈고 닦은 자연흡기랑 비교하면은 체감하는 토크도 훨씬 더 높고 힘을 꺼내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전 토크라면 꽝터보라고 그래갖고 네. 밟으면 조금 기다렸다 뻥 하면서 나갔잖아요. 네. 488은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터보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게 또 피스타로서 그걸 더 없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죠. 그래서 그 차랑 얘랑 비교하면 얘는 800마력이지만 엔진이 훨씬 크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이 체감하는 가속의 느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00백이 720에서 80마력의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무리 그래도 488 피스타는 터보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자연흡기예요. 네. 그럼 힘을 꺼내 쓰는 방법이나 네.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도 같은데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왜 사람들이 네. 대배기량 자연흡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 가질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경험하지 못했고. 일단 뭐 자연흡기의 특징은 네. 이 무르익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아, 회전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가속이 뜨겁게 달아오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488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페라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면은 458과 특성을 비교를 하면은 458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무르익는 그 토크를 굉장히 일찍 당겨다 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그거는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쉽게 결과물만 빨리빨리 가져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488의 터보 엔진이 오히려 다루기 쉽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설마 이 차와 아벤타도르 두 대를 놓고 비교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 해외 매체나 네. 해외 이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팬들은 네. 이 두 대를 놓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거를 택할 거냐 네. 이런 식으로요. 편집장이 몇 년 전이죠? 아벤타도르 SV 슈퍼벨로체도 시승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인가요? 둘은? 그쵸. 일단 이 차의 성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차에 앉았을 때 시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차에 앉았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자동차를 탔을 때 뭐 쿠페긴 하지만 그 시야의 느낌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거의 없고요. 이 그린하우스 면적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완전 폐쇄된 틀에 갇혀 있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이런 버튼 디자인도 삐죽삐죽하고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약간 전투기의 칵핏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차를 타면은 느긋하게 오늘 부산까지 한번 갔다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벤타도르로는 부산이 아니라 인제나 영암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몰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라칸보다는 아벤타도르가 더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사람 심리적으로 이 차를 앉았을 때 딱 느낌을 보게 되면은 얘랑 걔는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가격이나 출력으로는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드가 네. 무슨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건가요? 파워트레인은 스포츠고요. 네. 서스펜션은 범피로드예요. 이거를 범피로드에서 그냥 기본 세팅인 스포츠 세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되게 도드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포츠 세팅인데 네. 범피로드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줄여줘요. 이런 노면 요철 때문에 붕 뜨면서 순간적으로 트랙션을 잃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다시 범피로드로 이렇게. 저는 이 세팅이 제일 좋더라고요. 마라넬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가속 페달에 네. 5분의 1도 안 밟고 있거든요. 여기서 5분의 2까지 가는 게 아까 지금 잠깐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5분의 2까지 밟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5분의 3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차가 가진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을 때 네. 가속 페달을 끝까지 가져가면 일단 몸이 아픕니다. 너무 이 횡지가 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와, 몸이 정말 아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런 강렬함을 줄 수 있어야 또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차를 사겠죠. 그러나 굳이 그 영역을 건들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도 네,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브레이크가 담력이 좀 초반에 예민해서 처음에 그 적응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브레이크가 딱 봐도 담력이 예민해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울에 출발할 때 올 때 좀 꿀렁꿀렁했어요. 쓸 신호대기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정도 돼야겠죠. 예전에 네. 포르쉐 같은 경우가 한 거의 10년 전 911 터보 때
만든 자료를 보면은 뭐 차가 내는 출력이 뭐 한 300 몇십 마력, 400마력이다 이러면은 브레이크가 움켜쥐는 힘을 마력으로 환산하면 그 1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3500마력이라고 하던데 얘 역시 800마력이면 8000마력이 돼야 되는데 엄청난 고성능 브레이크죠. 그리고 버추얼 쇼트 휠 베이스가 실제로 이런 길에서 타볼 때 정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코너 돌아 나갈 때 꽁문이 달라붙는 느낌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민첩하고. 네, 아무래도 앞에 큰 엔진을 두고 있다 보니까 미드십 스포츠카보다는 코너링 성능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미드십이 더 민첩하죠.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미드십은 이제 제일 무거운 부품을 중간에 얹었기 때문에 돌아나간 느낌이 좀 더 민첩하고. 근데 이 812 슈퍼패스트만 해도 그 특이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주행 성능이 있어서. 그럼요. 이렇게 롱로즈 차를 볼 때 처음에는 위화감이나 어색함으로 느낄 수 있는데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 차가 아니더라도 Z4까지만 내려가도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앞에가 길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넓은 도로 다닐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중앙의 가드레일 따라서 정교하게 선을 맞춰서 달리다 보면은 약간 꺾는 타이밍이 앞바퀴가 더 가까이 있는 차를 볼 때보다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묘한 엇박자가 또 재미를 줍니다. 페라리 SSC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SSC가 뭐의 약자였죠? 사이드 슬립 앵글 컨트롤인데요.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메커니즘 기술이 들어가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코너를 돌아갈 때 롤링이 얼마 정도 생기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결국은 롤링은 절대 속도의 문제보다는 무게중심의 이동이잖아요. 얼마나 급격하게 이 차가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쏠리느냐인데 이때 궤적을 매끄럽게 보듬어 주는 게 SSC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슬립 앵글 컨트롤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는 5.0이 들어갔어요. 5세대. 그리고 488 피스타가 6세대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5세대만 해도 거의 뭐 약간 뭐 언더든 오버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그걸 느끼기 전에 얘네가 알아서 진압을 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슈퍼패스트를 떠나서 페라리라면은 와 그거 무슨 레이서 정도 운전해야 모는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다시 또 터널이 왔네요. 한번 또 해볼까요? 이거는 팝콘은 안 튀기나요? 글쎄요, 레이스 모드로 하면 좀 튀길래나요? 시승하고 오신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바람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 차는 또 달라요. 완전 배기음만으로 내는 소리거든요, 이 차는. 그럼요. 그리고 배기량 작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블러핑 사운드랑은 좀 결이 틀리죠. 워낙 이 자체 사운드가 웅장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소리가 좀 덜 도드라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뭐 488도 그렇지만 뭐 터보 엔진으로 가다 보니까 더더욱 사운드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강조를 하는데, 이를테면은 488 피스타 같은 경우 GTB보다 8dB이 더 시끄러워졌는데, 다른 회사 같았으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겠지만 페라리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스포츠카에서는 그게 자랑거리죠. AMG 모델 같은 경우 그 팝콘 튀기는 소리라고 하죠. 그게 진짜 인위적으로 파바바바박 너무 많이 튄다 싶을 정도로 그쵸. 하는데 얘는 간결합니다. 파박. 그렇죠. 정말 내야 돼서 나는 소리 같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소가 다 못되고 나온 연료가 타서 터지는 소리인데 일부러 이제 분사를 하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식적인 효과를 내는 소리와 정말 본질에 충실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난 소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